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가 화성의 아름다운 야광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황혼이 지는 화성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특이한 구름이 큐리오시티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 2025년 2월 11일에 머나먼 붉은 행성의 비밀을 탐사 중인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촬영한 흥미로운 구름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에는 화성 시간으로 큐리오시티가 임무를 시작한 지 4426솔, 즉 화성의 하루 단위로 1솔은 24시간 37분 23초로 지구보다 조금 더 긴데, 이때 포착한 화성의 구름은 야광운이었습니다. 영상에는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붉은빛과 녹색빛이 담겨 있는데, 이는 황혼 무렵 산란된 태양빛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물론 지구에서도 야광운이 나타나는데 성층권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생성되며 무지갯빛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사에 따르면 큐리오시티는 이날 16분 이상 화성의 구름을 촬영했으며 공개된 영상은 실제보다 약 480배 빠르게 편집됐습니다. 이처럼 화성 하늘은 지구와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느낌도 주는데, 이는 구름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대기권 농도는 지구보다 100배 정도 옅으며 주요 구성 성분도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화성의 대기는 95% 이상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반면 지구는 질소 78%, 산소 21% 그리고 약간의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큐리오시티가 화성 하늘을 관측하는 이유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구름이 날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화성 대기의 구성과 온도, 그 안의 바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큐리오시티 화성 탐사선이 촬영한 증강 이미지의 가속 시퀀스에서 화성 지평선 위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로버의 내비게이션 카메라는 아침 일찍 남쪽 지평선을 향해 4분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은 먼저 픽셀 간 알려진 감도 차이에 대한 플랫 필드 조정을 수행하고 카메라 내부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인한 카메라 아티팩트를 보정한 후 모든 프레임의 평균을 생성하고 각 프레임에서 그 평균값을 빼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구름의 움직임과 같은 움직임이나 아침 햇빛 각도에 따라 지면의 그림자가 변하는 것과 같은 조명으로 인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이 구름들은 지구의 권운과 비슷한데, 권운은 높은 고도에서 형성되는 얼음 결정입니다. 이 화성 구름은 차가운 화성 대기에서 먼지 입자 위에 응축된 얼음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운은 얼음 결정이 낙하 줄무늬 또는 말골이라고 알려진 패턴을 이루며 떨어지고 증발하면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패턴은 화성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2008년 피닉스 화성 착륙선에서 관찰된 적이 있으며 적도 근처에서는 오퍼튜니티 로버에서 계절적으로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큐리오시티는 이전에 적도에서 남쪽으로 약 5도 떨어진 로버의 연구 구역에서 이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구름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화성 궤도를 도는 우주선들은 화성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년 무렵 화성 적도 근처에 구름띠가 나타나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지구보다 타원형 궤도를 그리는 화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보다 연간 변동폭이 더 큽니다. 태양 궤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관측되는 화성의 적도 근처 구름 패턴을 원일점 구름대라고 합니다. 큐리오시티가 촬영한 이 새로운 이미지는 원일점에 도달하기 약 2달 전에 촬영되었지만 관측된 아침 구름은 원일점 구름대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의 겨울 구름. 지난 2007년 나사에서는 화성의 겨울 구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화성의 겨울 구름은 어떠할까요? 화성의 956번째 솔, 즉 2006년 10월 2일에 지구의 맑은 날씨 구름과 비슷한 오후의 옅은 구름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오퍼튜니티가 북동쪽을 향하고 있을 때 로버의 항법 카메라로 촬영한 이 영상에서는 구름이 서쪽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32초 간격으로 촬영된 10장의 프레임은
중층 대류성 물구름으로 추정되는 구름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름은 화성역 기준 이맘때 화성 적도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 2대, 화성 궤도를 도는 위성,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관측되었습니다. 이 경우 구름은 지평선 위 약 25도 높이의 프레임 중앙 고정된 위치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생 형태는 표면 지형 위로 열 플룸이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공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 플룸은 영상이 5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지에서 풍향이 동북동 약 80도 방향임을 확인했지만 영화만으로는 구름의 높이와 속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대기 풍향 모델과 구름의 겉보기 이동을 바탕으로 영화 속 모든 구름이 지표면으로부터 5km에서 25km 사이에 거의 같은 높이에 있다고 추정합니다. 구름은 하층에서는 초속 2.5m, 상층에서는 초속 12.5m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의 구름처럼 이 화성의 구름은 아마도 얼음 결정과 관행각된 물방울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구름은 지구의 건조군이나 상층 고저군과 외관이 비슷합니다. 지구에서 이러한 구름은 비교적 일시적이며 물결 무늬를 이루며 배열된 작고 개별적인 구름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름은 보통 지구 표면에서 6km에서 12km 상공에서 대류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대류 과정에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 식으면서 습한 공기가 충분히 식으면 구름이 응결됩니다. 이 화성 구름은 영화 마지막 프레임 오른쪽 상단으로 퍼져나가는 더 넓은 얼음 결정 구름층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영화에서는 구름 속에 뚜렷한 파동이 보이는데 이는 지구에서처럼 중력파가 구름 두께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입니다. 두 로버 모두 이제 자율적으로 구름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이 이미지들은 새로운 기능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촬영되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이미지들은 오퍼튜니티에 저장되어 1056솔의 정기적인 통신을 통해 지구로 전송되었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 나사는 화성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여러 대의 탐사 로버를 화성으로 보내왔습니다. 그중 퍼서비어런스라는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화성의 생명체의 존재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초기 탐사를 위해 보내졌습니다. 화성 탐사 로봇 퍼시비어런스는 지난 2020년 7월 30일 미국 케이프 커너베럴 기지에서 화성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가 발사되었습니다. 이 미션의 정식 명칭은 2020 마스입니다. 미션의 주 목적은 화성 표면의 지질학적 탐사이며 후속 프로젝트를 통해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에 화성 표면 중 생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예제로 분화구에 착륙할 계획을 가지고 화성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나사는 이전에도 여러 대의 화성 탐사 로봇을 보냈었는데 1997년 소저너 로버를 시작으로 4대의 로버를 화성으로 보냈습니다. 소저너 로버는 아쉽게도 83일간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2004년에는 쌍둥이 로버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각각 6년과 15년 동안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2012년에는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에 보내졌습니다. 그 후 성공적인 미션 수행으로 화성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2020년에 화성으로 보내진 퍼시비어런스는 큰 성과를 얻어낸 큐리오시티와 동일한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퍼시비어런스는 설계 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며 큐리오시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화성에서의 다양한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4억 7천만 킬로미터를 날아 드디어 화성의 대기를 만납니다. 대기 진입 10분 전 화성까지 사용됐던 운항장치가 분리되며 퍼시비어런스가 담긴 에어로쉘이 화성의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대기권에 진입 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면에 충돌하지 않게 감속하는 것입니다. 에어로쉘은 대기 진입부터 6분 50초 안에 지면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감속해야 합니다. 이 미션은 제일 어렵고 힘든 미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탐사 로봇들은 이 미션을 실패해 지면에 충돌하여
앞으로의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퍼시비어런스의 대기 진입 속도는 초속 5.9km로 총알보다 5배 정도 빠른 속도였다고 하는데요. 대기 진입 4분 후 속도를 감속해줄 낙하산을 펼칩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여느 로버들과 달리 레인지 트리거라는 기술이 적용돼 우주선과 목표 지점의 거리를 계산해 최적의 타이밍 때 낙하산이 펼쳐지게 설계되었습니다. 낙하산이 너무 빨리 펼쳐지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고 또 너무 늦게 펼쳐지면 지면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에 낙하산이 펼쳐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드디어 고도 8km 상공에 도달한 퍼시비어런스의 에어로쉘의 바닥 차폐막이 분리됩니다. 이때 에어로쉘은 지형 비교 내비게이션이 작동됩니다. 지형 비교 내비게이션은 착륙지의 사진을 먼저 찍은 후에 목표 착륙지와 비교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때 착륙 지형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착륙을 진행하고 착륙하기에 위험한 지형이라면 그 즉시 새로운 경로를 설정합니다. 퍼시비어런스의 착륙지는 예제로 크레이터로 주변 지형은 바위들과 절벽들이 절비한 매우 험준한 곳이었습니다. 나사는 왜 이렇게 험준한 지역에 퍼시비어런스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지역이 과거에 호수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제로는 슬라브어로 호수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예제로라고 지은 것입니다. 예제로 크레이터가 물이 존재했을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는 그곳에 넓게 펼쳐진 삼각주에 있습니다. 이 삼각주는 수백만 년 동안 물이 흘러야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이 삼각주에는 물에 휩쓸려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광물질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물이 흘렀던 곳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는 퍼시비어런스에게 화성 생명체의 기원을 찾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주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물이 말라버린 호수를 돌아다니며 고대 생명체의 흔적이 담긴 암석을 채집해서 생명체의 증거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착륙 1분 전, 드디어 퍼시비어런스는 1.6km 상공에서 로버를 보호하는 백쉘이 분리되고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마지막 감속을 도와줄 제트팩에 묶여 천천히 목표 지점에 착륙합니다. 지면에 닿기 직전 퍼시비어런스는 제트팩에서 스카이 크레인을 통해 천천히 제트팩과 분리되며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로버를 안전하게 지면에 착륙시킨 제트팩은 멀리 날아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퍼시비어런스는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하게 됩니다. 퍼시비어런스는 넓이 2.9m, 길이 2.7m, 높이 2.2m로 대략 소형 승용차 정도 크기입니다. 무게는 대략 1톤 정도입니다. 퍼시비어런스의 동력원으로는 플루토늄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움직이게 됩니다. 퍼시비어런스가 작동하는 예상 기간은 지구 시간으로 687일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퍼시비어런스는 어떤 장비로 어떤 조사를 하게 될까요? 퍼시비어런스에는 7대의 최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의 이름은 슈퍼캠, 마스트캠지, 메다, 셜록, 픽슬, 림팩스 몫인데요. 먼저 슈퍼캠은 먼 원거리에서도 암석과 먼지 등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줌 기능이 있는 마스트캠지는 선명도 높은 파노라마 촬영과 입체적 촬영을 지원합니다. 메다는 온도와 습도 풍향 등 화성의 기후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또한 셜록은 자외선 레이저를 쏘아 화성의 암석의 광물 조성을 파악하고 유기화 학물을 감지하는 장비입니다. 픽슬은 엑스레이 스펙트럼 분광기로 암석과 먼지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퍼시비어런스의 아래에 위치한 림팩스는 땅을 파서 화성 지하의 지질을 파악하는 장비로 화성의 생명체의 기원을 찾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몫이라는 장비인데요. 이 몫이라는 장비는 퍼시비어런스의 새로운 임무를 위해 장착된 최신의 장비입니다. 몫이는 산소 생성 장치로 화성의 약 96%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생성해내는 기술을 시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 인류가 화성에서 직접 탐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화성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화성 탐사 헬리콥터 인지뉴이티. 퍼시비어런스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인지뉴이티라는 드론 헬리콥터인데요. 이 드론 헬리콥터의 주요 임무는 퍼시비어런스 주변
약 300m를 비행하며 자체 탐사를 할 뿐만 아니라 퍼시비어런스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퍼시비어런스는 드론 헬리콥터로 인해 더욱 안전한 탐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제뉴이티라는 드론은 인류 최초로 다른 행성에서 날린 동력 비행체입니다. 이 드론의 설계 목표상으로 고도 3m에서 10m로 3분 이내로 최대 5회 정도의 비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드론은 퍼서비어런스 하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소니의 리튬이온 전지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장착했습니다. 운영체제는 리눅스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최대 1000m 거리에 걸쳐 로버인 퍼서비어런스와 250kbps의 속도로 통신합니다. 또한 JPL이 제작한 관성항 법장치를 탑재했으며 자이로스코프와 시각적 주행거리 측정기, 기울기 센서, 고도계 및 위험 감지기와 태양 추적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화성은 자기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항법 나침반 사용이 불가능해 나침반의 역할을 태양 추적 카메라가 맡게 됩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에 비해 매우 희박합니다. 즉 지구 평균 대기압은 101.3kPa인데 반해 화성은 약 600파스칼로 일반적인 드론의 날개로는 양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600파스칼은 지구 기준으로는 약 30km 정도 상공의 대기압인데요. 그래서 동체를 초경량화하고 매우 높은 속도의 로터가 필요하여 로터의 회전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이를 위해 최대 분당 2400회 회전할 수 있는 로터를 사용하여 충분한 양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퍼시비어런스호 내부에 실려야 했기 때문에 크기도 아주 최소화했는데 그렇게 소형화된 동체 크기는 대략 티슈 박스 하나 정도 크기입니다. 화성에 도착하여 지형 스캔으로 퍼서비어런스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비행 실험을 하는데 비행 실험은 인지뉴어티가 퍼시비어런스에서 분리되고 지구 시간으로 31일 정도 진행되며 퍼시비어런스는 비행 실험 상황을 중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비행 실험이 끝나고 그 다음 중요한 퍼시비어런스의 핵심 미션인 생명체 흔적 탐사를 시작합니다. 인지뉴어티는 미션 기간 동안 72번의 비행을 수행하며 7,735초간 채공했고 17,242m를 이동했으며 목표 스펙인 비행고도 5m와 비행거리 300m를 한참 초월해 최고 고도 24m와 최장 비행거리 708.9m를 달성하게 됩니다. 드래곤플라이 미션. 향후 나사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하늘을 날게 될 무인 탐사 드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 미션을 드래곤플라이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화성과 같이 타이탄도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태양계 위성 중 하나로 드래곤플라이는 2028년에 발사하여 타이탄에서 활동하게 될 탐사선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 2028년 7월에 발사하여 2035년에 타이탄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유기물이 풍부한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드래곤 플라이를 보내 임무를 수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결정으로 나사는 최종 설계를 완료하고 이어서 전체 우주선과 과학 연구 장비들을 제작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드래곤플라이 미션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또는 생명체가 존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생명체가 존재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인류가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지구와 가까운 화성에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여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다음 미션으로 생명체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타이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생명의 기원.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같은 생명체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우주에 우리만 있는가? 우리 지구에 생명이 싹튼 것처럼 빅뱅 이후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어디엔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이 호기심의 일환으로 이번 드래곤 플라이 미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 태양계 전체 위성 중에서는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행성인 수성보다도 크지만 질량은 수성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는 희귀하게도 짙은 오렌지빛 대기가 존재하는 위성이고 심지어 지구보다 기압이 높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압이 101.3kPa인데 타이탄의 기압은 무려 146.7kPa로 지구 기압의 1.4배에 달합니다. 기압이 높고 대기가 짙어서 차가운 금성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대기의 9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테인과 에테인으로 구성된 구름이 존재합니다. 대기의 존재는 1903년에 에스파냐의 천문학자 주제프 코마즈 이술라가 타이탄의 주연 강광을 관측하여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예측하였고 1944년에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 천문학자 제러드 카이퍼가 분광학적 연구를 통해 대기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1980년에 보이저 1호의 탐사를 통해 표면 기압이 150kPa 정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기는 높은 밀도에 비해 타이탄의 중력이 약하다 보니 지구 대기에 비해 상당히 높이 뻗어 있어 열권을 제외해도 600km 높이까지 존재하며 금성처럼 짙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표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2004년 하이언스 탐사선이 타이탄 표면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타이탄의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타이탄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1997년 10월 15일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카시니 탐사선은 타이탄의 극지방에서 액체를 발견했는데 한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강, 바다, 호수, 삼각주 등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온도 때문에 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액체 메테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메테인은 상온, 대기압에서 기체인 무색무취의 알케인으로 메탄은 독일식 발음을, 메테인은 영어 발음을 한글 표기한 것입니다. 또한 더욱 놀랍게도 지구에서 물이 순환하는 것처럼 타이탄의 액체 메탄도 구름이 되어 비가 내리는 등 순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 사이클은 타이탄의 계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액체가 지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인류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첫 번째 천체가 되었습니다. 액체의 대부분이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메테인, 석유,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 전체가 원유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석유가 생물의 사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대표적 예가 됩니다. 카시니 탐사선의 조사에 의하면 타이탄의 대기에서는 폴리프로필렌, 즉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플라스틱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타이탄에는 대략 12만 6천 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면적보다 약간 더 큰 강이 존재합니다. 나일강과 비슷한 형태로 320 이상 뻗어 있는 강 줄기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강은 수원지로부터 흘러가다가 크라켄해로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타이탄에 있는 호수의 가장자리가 급경사로 수백 미터가량 치솟아 있는 것은 액체 질소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생명체의 가능성. 타이탄은 우선 태양에서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평균 온도는 섭씨 영하 179도입니다. 최고 온도로 잡아도 섭씨 영하 99도입니다. 타이탄의 이런 막장스러운 기후는 과거 1억 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낮으니 메테인이나 에테인이 액체로 흐르는 환경이 형성된 것입니다. 지구가 지금의 환경이 된 것은 태양과 가까워 각종 유기화합물의 활동 조건에 맞는 온도와 물이 제공되었다는 점인데 얼음층은 타이탄의 지하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낮은 온도 때문에 타이탄은 생명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탄화수소 화합물과 나이트릴, 소량의 산소화합물이 발견되면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또 중력이 지구의 8분의 1 정도입니다. 중력이 낮고 기압이 높아 메탄으로 이루어진 비가 슬로우 모션처럼 내리며 빗방울의 크기도 지구에 비해 상당히 큽니다. 지구도 지금보다 기압이 높다면 튼튼한 우산을 낙하산처럼 쓸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기압이 낮을 경우 비는 마치 총알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약한 중력과 짙은 대기층을 고려하면
만약 인간이 타이탄 표면에 우주복을 입고 서 있다면 팔을 좀 휘젓는 것만으로 공중에서 헤엄을 치면서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타이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토성으로 발사된 탐사선 카시니 하이언스호의 덕이 매우 큽니다. 미국과 유럽이 공동 개발한 탐사선으로 카시니호는 토성의 궤도를 돌며 하이언스호는 카시니호에서 분리되어 타이탄에 착륙한 위성 탐사선입니다. 하이언스호는 타이탄의 표면에서 유기물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 카시니 하이언스호가 타이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탐사한 덕에 타이탄의 환경은 원시지구의 모델과 유기화합물로부터 생물체의 발현의 관계를 밝히는 귀중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호에서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타이탄의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타이탄의 하늘을 비행하게 될 드래곤 플라이. 드래곤 플라이는 2023년 초 이 임무는 예비 설계 검토에서 모든 기준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당시 임무는 현재 자금 조달 환경에 맞게 예산과 일정을 개발하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이고 계획은 2023년 11월에 제시되어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드래곤 플라이는 총 비용이 33억 5천만 달러이고 발사일은 2028년 7월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선정 이후 나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의 제약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여러 번 재계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증가로 인해 설계를 반복한 결과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드래곤 플라이는 2034년 타이탄에 도착할 예정이고 타이탄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명체가 발달하기 전 초기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생물적 화학 과정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탄소가 풍부한 물질과 액체물이 오랜 기간 동안 섞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생물 이전 화학의 진행을 조사하고 타이탄의 물 기반 또는 탄화수소 기반 생명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화학적 지표를 찾는 것입니다. 드래곤 플라이는 로터가 8개이고 대형 드론처럼 날아갑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짙은 대기와 낮은 중력으로 인해 비행하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나사의 다른 해양 세계 표면에 대한 유일한 임무인 드래곤 플라이는 생명의 흔적인 복잡한 화학 반응을 조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PL이 제작하고 운영할 이 드론에는 카메라, 센서 및 샘플러가 장착되어 유기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타이탄의 띠를 조사할 것입니다. 타이탄의 토양은 어느 시점에서 유기물이 풍부한 얼음 표면 아래의 액체물과 접촉했을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낼 것입니다. 드래곤 플라이는 여러가지 과학 장비를 달고 동축 로터 4쌍으로 타이탄의 밀도가 높고 질소가 풍부한 대기를 뚫고 날아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드래곤 플라이 팀은 버지니아 햄튼에 있는 나사 랭글리 연구센터에서 비행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버지니아로 4번이나 향했습니다. 이렇듯 팀은 여러 실험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완벽한 드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우리 인류는 새로운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매우 기대되는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또한 흥미있고 신비로운 우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